자, 오늘 PPT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 문창구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하나 썼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눴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 저기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김관우 조사, 지나치게 문창구 후보자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니? 저도 여러분, 설교할 게 많습니다. 제가 빨리 로마서를 끝내고, 로마서가, 로마서가 끝내고, 로마서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휙휙 빠르게 굉장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겁니다. 저는 갈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차례 이 문창극 후보자 관련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문창극 후보자를 옹호하는 기독교 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냐면, 이런 전도사의 관점보다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드릴 것은요, 기자의 관점에서 팩트를 중심으로 도대체 이 문창구 후보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더 이상 이런 미혹에 휩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누가 시킨 건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마음에 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 문창구 후보자가 한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반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반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분이 발언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그리고 그 무지를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통해서 문창구 후보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제가 증명할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를 한국에 대입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 주장이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단하셨듯이 한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연단된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국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조선 민족은 게으른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처럼 조선 민족이 게으른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말을 빌리자면 2조 500년의 역사를 허송세월했던 그런 민족이다. 게으른 민족이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이 채찍을 들어서 이 한국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하나님 뜻이었다. 일본 침략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조선이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면 이분은 아주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솜 여사나 어떤 그 선교사들의 일부 글을 인용하면서 조선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더러웠다. 그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무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생의 문제에서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발전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 공산화됐고 한국의 발전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요 정도만 제가 갖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국에 대입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 문창국 후보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직시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마음껏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 그리고 허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 한반도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수를 들어서 치고 뭘 들어 치고 이런 것처럼 이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굴 들어서 쳤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물론 그럼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김전사 그럼 구약을 왜 읽니? 여러분 그것과 그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용도라고 하신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구나. 아하 이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어떤 것을 얻으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모든 민족을 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구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문창국 후보자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창국 후보자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바로 신학이, 칼빈주의라는 신학이 문창국 후보자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가 같을 수 없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각한 오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이 문창국 후보자는 이 칼빈주의란 신학적인 오해를 때문에 잘못 첫 단추를 끼우니까 결국 뒤에까지 아주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문창국 후보자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조선은 2조 500년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 조선에는 게으른 DNA가 있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오자 아주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러자 이 언론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면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자 이 문창국 후보자가 서둘러 말을 바꿉니다. 게으른 DNA라고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발언이 아니고 비솜 여사 등 아니면 윤치호 등 그 당시 어떤 그 서양인들이 본 사고방식 그것을 나는 인용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문창국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해명 중에 적어도 50%는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DNA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조선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DNA란 말, 그런 의미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윤치호도, 그리고 비숍 여사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도 그 누구도 게으른 DNA다. 조선민족에게는 게으른 DNA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말한 겁니까? 예, 문창국 후보자 본인께서 한국에는 조선민족에는 게으른 DNA가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조선민족은 게으러.
조선은 아주 게을러. 그런 조선이 게으른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자기 입으로는 못 말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조선 민족이 게을렀다라고 말하면 어떤 그 비난을 받을지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자기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차용한 것뿐입니다. 예,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확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고 말했던 어떤 이들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결국 자기는 자기의 문창국 후보자의 생각은 조선은 게으른 민족인 겁니다. 조선은 게으르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있는 일본이 와서 이 조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리를 지금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런 잘못된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가 바로 일본이다. 지금 문창국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100% 여러분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 조선 민족이 게을렀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조선이 게을렀나? 아닙니다. 잘못된 이 문창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첫째, 여러분 이 서양인들은요, 특히 이 산업 쪽에 많이 이렇게 길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농경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대단히 이렇게 게으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요. 비근한 예가 아니고 가장 직접적인 예로요. 제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영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톰슨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톰슨. 그 역사학자가요, 영국 농민들의 삶을 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영국 농민들은 연평균 180일 정도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입니다. 근데 농민들이 180일, 거의 절반을 노는 겁니다. 영국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농민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여러분, 산업은요, 어떤 시간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이런 어떤 시간의 틀에 짜여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경사회는 그렇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쉬어야 되고요, 눈이 오면 못하고요, 농사철이 지나면 또 일이 없어가지고 놀 수밖에 없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산업 시대에 있었던 문화와 그리고 농경 시대에 갖고 있는 그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산업 시대에 길들은 사람들이 농경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그렇게 똑같이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서양 문물이 발달했던 어떤 그 선교사들의 눈에는 이 농경사회에서 와서 봤던 이들의 모습이 다소 게으른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인 거지 실질로 그 민족이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은 미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은요. 개미를 먹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 가면 개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개미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골을 파서 생으로 먹고요. 식탁에서. 그리고 구더기 튀김 같은 것도 먹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 막 역겨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미개인들이라고 욕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유럽에서 한국 사람이 개고기 먹는 것을 미개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한국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그 개미나 이런 어떤 원숭이고를 먹는 것을 또한 미개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문화적인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산업의 길들임, 산업혁명이나 어떤 산업적인 에 길들어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 농경사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그걸 통해서 당신들은 게으른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 민족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톰슨 이 영국 역사가가 자기들 농민들의 삶을 그린 소설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면 그 농민들은 그럼 영국 민족들이 영국 사람들이 아닙니까? 똑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게으르다고 그렇게 비판해야죠. 왜 유독 한국에만 와서 그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한국은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부지런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미야자마 히로시 교수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여러분,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는 뜻은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먹게 될 어떤 생산량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이거 지금 미야자마 히로시 교수의 글을 제가 지금 풀어서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땅이 매우 좁고, 그럼에도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좁은 땅에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좁은 땅에서 사람이 많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예, 생산량의 증가가 따라와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땅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많지 않으면 인구 밀도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생산량이 적으면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구 밀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이 쌀을 만드는 이런 국가들 중에서도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미야자마 히로시 교수가 자기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노동력의 완전 연소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완전히 다 연소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한다. 그 뜻입니다. 미야자마 히로시 교수는 대단히 한국 민족이, 이 조선 민족들이 대단히 부지런한 민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영훈 교수. 그 사람 역시 한국이 대단히 부지런한 민족이었다라고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당시 이 대한제국에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양한 선교사를 왔을 거 아닙니까?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조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다 쓴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냥 지금 끊어지니까. 예, 어쨌든 이런 다양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중에 이 한국인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선인들은 키가 매우 크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친일파 선교사든 아니면 그냥 역사를 그냥 그대로 본 선교사와는 관계없이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조선인들은 키가 매우 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선은 땅이 좁음에도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키가 큽니다. 그 뜻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조선인들이 아주, 음식 상태를 잘 먹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시 여러분, 조선에 수탈이 많았습니다. 탐관오리 수탈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키가 클 정도로 잘 먹으려면, 얼마나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땀 흘려서 자기 자녀들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예. 조선인들이 키가 컸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뭘 증명하냐면, 이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정말 제 자식 안 굶기려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노동력이 연소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굉장히 근면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네. 서울대 김건태 교수도요. 조선인들이 그 당시 농민들이 굉장히 밥을 많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농민들이 왜 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자, 문창국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조선인들이 게을렀다면, 조선인들의 DNA는 게으른 어떤 유전자가 있었다면, 그러면 왜 농민들이 밥을 왜 많이 먹습니까? 일한 것도 없는데.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 밥 많이 먹습니까? 빈둥빈둥 거리면 밥 안 먹습니다.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밥 안 먹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만 밥을 많이 먹습니다. 화학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화학적인 원리가. 그런데 서울대 김건태 교수는 한국 조선인들의 농민들이 굉장히 밥을 많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야 할 정도로 이들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자신의 가진 힘을 모두 다 연소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바지런한, 굉장히 부지런한, 근면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창국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조선이 게으른 DNA를 갖고 그렇게 더럽고 미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2조 500년을 그렇게 게으르게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이나 어떤 채찍을 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게으른 DNA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이 문창국 후보는 역사에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조선민족이 게을렀다. 여러분, 이 문창국 후보도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비솜여사 얘기를 들었죠. 근데 여러분, 비솜여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인들의 교육열에 놀랐다. 교육열에. 여러분, 높은 교육열과 게으른 DNA가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높은 교육열과 게으른 DNA는요, 반비례합니다. 높은 교육열은요, 부지런함과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비솜여사는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서당이요, 25,000개가 넘었답니다. 그 당시 조선 대한제국에 있었던 서당이요, 25,000개가 넘었답니다. 지금 초중고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개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 25,000개가 넘었다면 한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강남 어머니들 교육열 이거는요, 어쩌면 민족적인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한국인들이 굉장히 자주적이었고 굉장히 독립심이 강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문창욱 후보자의 얘기처럼 게으르고 모자르고 미개했기 때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시켜서 침략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지금 문창국 후보자가 그렇게 역사와 하나님을 다 모독하는 겁니까?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역사의 무지해서 무지한 겁니다.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문창국 후보는 스스로 자기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자폭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비솜 여사의 글에도 그 비솜 여사의 글을 통해서 문창극 후보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그 조선이 너무 더러웠다. 너무 더러웠다. 이가 막 바득바득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비솜 여사의 글을 빌리든 말든 문창국 후보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미개했고 더러웠고 게을렀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옹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침략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하이힐? 프랑스에서 하이힐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알면 놀랄 겁니다. 하이힐이 만들어진 이유가요. 프랑스에 똥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그거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을 만든 겁니다. 그게 하이힐이 만들어진 기원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왜 쓰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안 씻어가지고 몸에 더러운 냄새를 없애려고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향수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러운 걸로 따지면요. 조선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프랑스와 어떤 서양인들이 훨씬 더 더러웠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 유럽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1800년대 중반에 위생개혁을 통해서 유럽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수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런. 그 전까지는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인프라가 없는데 이 도로를 깨끗해하고 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화가 안 됐는데. 따라서 자기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더러웠으면서 이제 위생개혁을 통해서 조금 깨끗해졌다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조선에 와가지고 아직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조선을 보고 더러운 민족 이렇게 말하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비솜 여사는 지 얼굴에 지가 침을 뱉은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미국 소설 중에 화장실의 역사라는 소설이 있다 합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인용을 할게요. 주지사 관저를 찾는 방법은 매우 쉽다. 직진으로 가면 거대한 똥더미 5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거기서 5번째 똥더미에서 우회전하면 당나귀 시체들이 쌓여있는 시체더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당나귀 시체더미에서 좌회전하면 주지사 관저가 나올 거다. 여러분 이게 화장실의 역사라는 미국 소설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더러웠다고 합니다. 똥더미 5개가 막 길거리에 놓여져 있을 정도로. 이처럼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여러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먹으면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길거리 똥이 나뒹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민족성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환경적인 요인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갖고 조선은 게으르고 더럽고 말이야. 냄새나고 말이야. 이렇게 미개해서 일본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어. 라는 힘의 논리를 거기다 적용시키는 것은 이것 역시 역사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창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창극 씨 이름이 문창극하고 참 비슷해요. 문창극.
그죠?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참극을 벌이고 있는데, 혼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생의 문제도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발전은 미국 때문이다. 6.25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국의 미국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6.25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한국 땅에 붙잡아 매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것이다. 문창극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한 것도 바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제품들을 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친미적인,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친미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미국을 극찬하고 미국의 도움받은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8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1905년이죠. 죄송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외교권을 강탈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재공사관을 철수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대한제국 때죠. 이 미국 공사관 중에 실 공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낸 문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제국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대한제국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일본이 조선에 대한제국이 무슨 짓을 하든 너희들은 너희란 말은 제가 넣은 거고요. 일체 여러분들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을,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주권을 빼앗길 때 가장 먼저 한국을 버린 나라는 미국이며, 일본의 한국 침략과 한국 통치를 용인한 나라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아니, 미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도대체? 정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문창국 후보자가 경제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 한국이 미국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그 말에요. 정말 코웃음을 치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요. 이 태완화폐, 불태완화폐라고, 이거 얘기하자면 또 긴데. 쉽게 이겁니다. 달러를 가져올 때 이걸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태완화폐고요. 금으로 바꿔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불태완화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을 거야 라고 불태완화폐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요. 그에 따라서 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자, 달러를 많이 발행하고, 그리고 그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면, 미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요,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가 올라가야,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이거 설명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돈을 많이 찍는, 돈은 곧 뭡니까? 돈은 물건의 가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스활명수, 제 옆에 지금 가스활명수가 있는데요. 가스활명수를 한 병 사는데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근데 예전에 가스활명수 살 때 내가 1,000원을 주고 가스활명수 샀어요. 근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건값은 물건 가격은 그러니까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물건을 사야 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스 활명수를 1,000원에 샀는데 이제는 이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원 주고 이 가스 활명수를 못 삽니다. 따라서 이 가스 활명수 사려면 2,000원, 3,000원을 줘야지만 이 가스 활명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이제 이 금과 연동된 화폐가 아니고 오직 신용에 기반하는 화폐가 됐기 때문에 불태한 화폐가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화폐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불태한 화폐 닉슨 쇼크 이후에 초저금리와 화폐를 많이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엄청 많이 뛰었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많이 뛰어서 미국 시민들이 막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 정부를 닥달해야만 합니다. 그 옛날 바이마르 공화국처럼요. 뭐 빵 하나 사려면 막 돈을 막 뭉태기로 막 트럭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 못 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많이 찍어내고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어떤 국민들의 폭동 없이 그냥 좋다 우리 미국 정부 잘 알고 있네, 대통령 잘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그렇게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값싼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도 한국과 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값싼 물건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화폐적 인플레를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초저금리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재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마약에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고 계속 값싼 물품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탱자탱장 놀면서 거품을 키운 그 효과가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들 배 떵떵 두드리면서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뭐 보트 사면서 뭐 자동차 사면서 맨날 집 바꾸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그 연료를 계속 공급해준 게 뭐냐? 바로 한국의 값싼 노동력, 중국의 값싼 노동력, 한국의 값싼 상품, 중국의 값싼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거듭반복하지만 미국인들이 정말 잘 먹고 배 두드리면서 잘 살 때 한국은 수탈당한 겁니다. 노동력을. 거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누가 먹었냐? 대기업이 다 먹었습니다. 국민들이 먹은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문창국 후보자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물건을 사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소리라니까요. 미국이 우리 물건을 사줘서 고맙소가 아니고요. 미국이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수탈한 겁니다. 수탈해서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놓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수사태 빵 터뜨리면서 전 세계를 다 생그지로 만들고 있고 한국 경제를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좀 만들고 있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토사구팽 아시죠? 기르던 사냥개 사냥 다 끝나고 나면 잡아먹는다. 토사구팽.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좀. 경기정부 좀. 대한민국 총리로 나온다는 사람이, 진짜.
따라서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적 없습니다.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냥 빼먹다 보니까 그게 미안했던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툴 안에서 어떤 부스러기들이 조금 나왔던 것뿐이죠. 미국 때문에 한국이 경제 발전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정말 놀아나는 겁니다. 놀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문창국 후보자가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오해와 그리고 불쌍한 무지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듯이 그분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그분의 발언은요, 올바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옳지 않은 무지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탕당하고 왕따당하고 땅에 밟히는 그런 현상들로 그런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면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역사 공부하시고 경제 공부하시고 저는 지금도 제 책에 그 책상 이 위에 그 책꽂이에 보면요. 경제책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경제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봅니다.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빌려다가 봅니다. 새로운 경제 나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제방송 거의 매일 듣고요. 경제기사들 거의 매일 보고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전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딱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요. 연구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원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사면 됩니다. 30만 원 주면 원어 프로그램 사실 좋은 건 많습니다. 여러분. 사서 공부하십시오. 성경 보다가 잘 모르는 것은 원어도 찾아보시고요. 남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요. 무지하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무지하면 죽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무지를 벗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를 위주로,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위주로, 대형교회 성도들을 위주로 문창국 후보자를 옹호하며 그분이 총리가 돼야 된다. 그분만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옹호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무지를 양산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문창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무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무식하다라고 광고하지 마십시오. 문창국 후보를 계속해서 옹호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인 그 무지에 여러분들 역시 나도 무지하다! 라고
세상에 대해 소리치는 것 외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역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더는 그런 무지몽매한 짓을 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설교자보다는 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문창구 후보에 대한 발언들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정말 너무나 많은 무지들이 결합된, 복합적으로 결합된 마치 무지의 짬뽕 같은 그런 안타까운 강연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두둔하며 함께 이 땅의 기독교를 사람들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 하는데 일부 교회가 특히 대형교회를 위주로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지속한다는데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 이 설교가 그런 무지한 이들의 무지를 멈추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꼭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더 이상 무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